자, 263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생은 장난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마지막 작품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작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장난이다. 인생은 진지한 게 아니다.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죠. 전 세계를 통틀어. 그 노장이 자신의 마지막 오페라를 만들면서 이렇게 담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벨칸토 최고의 오페라 부파 작곡가였던 로시니는 이 거장, 이미 자신을 훨씬 능가한 그런 오페라 작곡가에게 이 사람은 결코 희극 오페라를 만들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베르디입니다. 베르디가 만든 마지막 작품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작품은 팔스타프입니다. 마지막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부파면서 피날레에서 인생은 장난이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한테. 뉴욕 메트로폴리탄 2013년 작품이고요. 암브로조 마에스트리라는 이제 이탈리아 아주 걸출한 희극 바리톤이 타이틀롤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베르디의 오페라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1840년 베르디는 아주 무명 시절이었죠. 오베르토라는 작품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 그 유명한 오페라의 메카인 라스칼라의 세 작품을 이렇게 의뢰를 받습니다. 그 의뢰를 받은 첫 번째 작품이 하루만의 임금님이라는 오페라 부파 작품이었었는데 당시 베르디가 이 오페라 부파 작품을 쓸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식 둘을 병으로 잃고 사랑하는 부인마저 병으로 잃게 되는 이런 슬픈 상황을 받은 그 베르디가 과연 이런 우스갯스러운 희극 오페라를 집중력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없었겠죠. 이 하루만의 임금님은 1840년 라스칼라에서 초연을 했지만 아주 참담한 실패를 보죠. 그러고 나서 베르디는 결코 이 오페라 부파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이 오페라 세리아만을 작곡했죠. 아주 성공을 거둔 나부코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 거의 53년 동안 오페라 세리아만을 작곡하던 그 거장 베르디가 1893년 자신의 마지막 작품, 그러니까 8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 작품이 오페라 부파 팔스타프였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작품이죠. 제가 이제 사실 이 베르디의 오페라를 몇 작품을 소개를 드렸나 이렇게 보니까 나부코, 에르나니, 맥베스, 루이자 밀러,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 시몬 보카네그라, 가면 무드의 운명의 힘, 돈 카를로, 아이다, 오텔로까지 이렇게 13작품을 그동안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이 팔스타프는 14번째 이제 소개 작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베르디의 웬만한 이제 인기 있는 오페라는 거의 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셈이 되는데 사실 베르디 본인도 직접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초기 오페라 때는 오케스트라를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잘 이용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중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베르디의 오페라는 늘상 본인 스스로 이제 오케스트라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부족함을 스스로 느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갑 나이에 이제 그 바그너가 항상 꾸민 그 독일 악극에서의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크게 표현은 안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속으로 불호했던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작품에도 이제 어느 정도 깃들여져 있는데 베르디가 이제 1813년에 태어서 1901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로시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시니가 베르디 보고 이 하루만의 임금님의 실패 이후에 저 사람은 엄청나게 훌륭한 그 오페라 작곡가인 틀림없지만 아마 희곡 오페라를 만들지 못할 거다. 그런 이제 그 메시지의 뉘앙스는 자신은 이제 세비야 이바사로 아주 크게 히트를 쳤지만 이 베르디가 자신을 훨씬 능가하는 이제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저것 희극 오페라에서는 내가 베르디보다 좀 한 수 위가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의 뉘앙스도 좀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로시니가 1792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베르디보다는 이제 20년 가까이 선배인데 이 사람이 죽은 게 이제 1868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868년도니까 이제 돈 카를로 정도를 이제
베르디 작품을 이제 아마 봤을 겁니다. 살아생전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이 팔스타프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로시니로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자기 예상이 맞았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죽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 경쟁자였던 동갑내기 바그너가 1883년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르디보다는 거의 한 18년 정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그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베르디가 자기가 이제 자존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오페라에 대해서는 뭐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바그너가 이제 한창 독일 낙극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그 엄청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이제 그 음악가들 비평가들한테 이제 칭송이 자자할 때는 사실 그 베르디가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작품 활동을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그너가 죽은 1883년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제 오텔로나 팔스타프에는 이제 이 오케스트라에 베르디 오케스트라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르디 오페라는 거의 초기 중기까지는 거의 이제 이관 편성 60인 내외의 이제 오케스트라가 사실 고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텔로부터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자, 이 오케스트라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냐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스코어, 작곡가가 쓰는 그 스코어에 기록된 건 이제 목관악기하고 타악기 숫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이 됩니다. 그 목관악기, 금관악기 이런 악기는. 근데 이제 현악악기는 그 이제 현악 5부로만 그렇게 이렇게 명칭이 지칭이 되거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팔스타프의 이제 악기 편성을 이렇게 보면은 목관악기가 이제 3관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루트 3개에 한 명이 주자는 이제 피콜로를 하고, 오보에 2에 잉글리시 호른 같은 오보에 계열이죠. 3개.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같은 클라리넷 계열입니다. 3대가 2대, 1대, 3개가 있고, 바순만 이제 2개가 편성이 되어 있는, 1개가 모자란 이제 3관 편성이 되어 있는데 11대가 구성이 되고, 금관악기는 이제 이 11개, 튜바가 빠진 1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오케스트라 피트를 보면은 현악 5부는 사실 숫자가 스코어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작곡가의 스코어는 기록이 안 되고, 보통 음악 감독을 맡은 이제 이 지휘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임스 리바인이 이제 이 부분은 결정을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 3관 편성일 때는 이렇게 현악 5부가 50인조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스트라 피트를 확인해 보니까 제일 바이올린이 14대입니다. 그리고 첼로하고 콘트라베이스가 합쳐서 지금 14개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나오죠. 제일 바이올린 14개, 제2 바이올린 12대, 비올라 10개, 첼로 콘트라베이스 8대, 6대 이렇게 해서 50인조 편성이 돼가지고 타악기, 하프까지 포함해서 75인조 편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자신이 이제 그 편성하던 오케스트라에 비해서 이제 거의 10여 대가 많은 그런 편성을 보입니다. 이제 초기 작품인 이제 나부코를 보면은 2관 편성이거든요. 정확하게 8대, 목관악기. 그 다음에 금관 9대, 이 현악 5부는 2관 편성일 경우에는 이제 12대부터 시작해서 40대로 현악 5부가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실제로 이제 베르디 작품들은 거의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60대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리골레토, 중기의 리골레토까지 그냥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이 베르디의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악기 선택이 거의 똑같았었어요. 초기에 나부코나 중기의 리골레토가 악기 편성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대, 9대, 40대, 3개 이렇게 해서 62인조 편성을 거의 뭐 표준처럼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베르디가 이 오케스트라의 그 편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그너한테 늘상 약간은 이제 그 뒤진다고 이렇게 본인 느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텔로 때 이제 말기에 해당되는 거죠. 오텔로 때 이게 그 바그너가 죽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한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말기에 이제 노익장을 과시했던 그런 상태죠. 이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목관 3관 편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세대 한 대, 2대 한 대, 10세대부터 해가지고, 오텔로가 이제 베르디의 그 오페라 중에서는 악기 편성이 제일 많았습니다. 80대 편성입니다. 피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업스테이지 거는 제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케스트라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베르디 오케스트라는 초기 중기 때는 2관 편성이 기본이었고 60인조 내외. 그 다음에 이제 말기에 와서 뭐 교묘하게, 그거는 뭐 제가 연도를 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뭐 그게 무슨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바그너 사후에 이제 작곡했던 두 작품에서는 이렇게 상관 편성으로 해가지고
오케스트라가 규모가 확실히 확대되고 이제 소리 자체가 바그너가 추구하던 그런 이제 웅장한 어떤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실제 오페라도 오텔로부터는 베르디가 추구하던 그런 이제 이 작곡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사도 복잡해지고 어떻게 보면 독일 악극의 이 장점을 약간은 따라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오늘 작품 팔스타프도 굉장히 이제 사실은 서학가들의 이 가사가 굉장히 많죠. 음악도 거의 이제 이 후기 낭만주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음악의 어느 정도 그 기조가 보이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음악적인 특성이 실제 팔스타프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페라를 이렇게 감상을 하시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베르디의 뭐 라트라비아타나 이런 리골레토나 이런 유명한 작품들, 특히 벨칸토스러웠던 그런 작품들의 이제 그 어떤 흔적들이 오늘 작품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새로운 어떤 음악을 시도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베르디가 마지막 작품에서 자신이 어떤 평상시 하고 싶었던 혹은 이제 전혀 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한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뭐 그런 변화 중에서 이 오케스트라의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오케스트라 분석은 사실 저도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오케스트라 편성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죠.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바그너 같은 경우에는 이 80인조도 아니죠. 이 그 니벨룽의 반지 같은 경우는 100인조 이상이 편성이 됩니다. 이 형태가 이제 그 독일 그 슈트라우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죠. 뭐 125인조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는. 뭐 오케스트라가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음악이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근데 이제 악기가 오케스트라의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웅장한 그런 효과를 내는 거는 편해지죠. 뭐 그리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음악이 다르다는 정도는 느낍니다. 보통 그 정도로 해두고. 근데 왜 이 거장 베르디가 평생을 오페라 세리아하고만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희극을 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또 뭐 재미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베르디의 작품 세계를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만의 임금님이 이제 무명 시절 부파에 대한 트라우마로 잡았죠. 뭐 가족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그 슬픔을 딛고 코미디 오페라를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아무튼 이 부파에 대한 실패의 기억들이 아마 베르디한테는 이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페라 부파는 그 뒤에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예. 보통 이제 그 베르디가 이제 취급한 그 오페라의 이 소재는 인간의 슬픔이라든가 운명, 좌절, 또 뭐 이루지 못한 사랑, 또 이루지 못한 어떤 이상, 뭐 이런 이상 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다루다 보니까 오페라가 이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유난히 또 이제 이 베르디가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모질었죠. 물론 뭐 이제 원작자가 따로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작곡가의 몫이었기 때문에 이 주제별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재미로 이제 한번 유명한 작품들, 제가 특히 소개시켜 드렸던 작품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이렇게 오늘 팔스타프를 제외한 작품이 이제 이 12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부코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오페라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두 소재 포함은 안 됩니다. 뭐 결국 나부코도 결국은 뭐 슬픈 오페라죠. 어떻게 보면 여자 주인공이 끝에 죽으니까요. 암네리스가. 근데 이제 뭐 암네리스는 악역이었으니까 뭐 또 약간 성격이 틀려서 여기에 이제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슬픈 주제를 가지고 특히 여자 주인공에게 모질을 부렸던, 여자 주인공을 뭐 거의 다 죽였죠. 그 죽인 작품들을 보면 운명의 힘, 이건 이제 그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실수로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평생을 자기 오빠의 원수를 갖겠다는 자기 오빠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는 운명의 힘. 리골레토, 바람둥이 남자에게 몸을 빼앗기고 그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진 죽는 질다의 슬픔. 맥베스, 뭐 이건 뭐 거의 남자를 이렇게 움직여서 야망에 찬 맥베스 레이디가 결국 자신도 미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라트라비아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슬픈 죽음을 맞이하는 비올레타. 일트로 바토레, 뭐 네오노라 남자를 위해서 결국 독약을 마시죠. 아이다는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돌무덤에 같이 갇혀서 죽습니다. 오텔로는 결국 남편의 오해를 받고 남편의 손에 죽음을 당하죠. 루이자 밀러도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와 독약을 먹고 죽습니다. 다 소개시켜드렸던 작품, 이렇게 이제 여자를 죽음에 몰았고, 또 혹은 나머지 작품들도 자기가 죽지 않으면 이제 또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죠. 시몬 보카네그라는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아버지를 잃죠.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독약을 마시고 이제 죽게 되는. 가면 무대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뭐 물론 이제 그 유부녀였지만 왕의 이제 죽음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왕을 죽이게 되죠. 충신이었던. 에르나니도 뭐 얼마 전에 보셨지만 결국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이 한 약속에 이제 결국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돈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사랑하는 그 왕자의 슬픈 죽음이 이제 뒤에 이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여자가 죽거나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하는 이런 심각한 작품만을 평생을 지금 해왔단 말이에요. 베르디가. 여주의 비극을. 그런 그 베르디가 이 작품을 이제 이 팔스타프를 쓸 때 이제 내가 새로운 도전하고 싶다. 특히 이제 바로 이 팔스타프를 쓰기 전에 했던 작품이 오텔로거든요. 오텔로는 뭐 이 데스데모나라는 순결한 여성 하나를 그 이아고라는 아주 나쁜 친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오텔로에 갖고 이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엄청나게 잔인한 작품을 하고 나서 자신이 이제 나이가 80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이 내가 쓴 오페라들은 다 이렇게 슬프고 비극적이고 그렇게 슬퍼야만 했던가 심각해야만 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각이 80 가까이 돼서 이제 잃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변이 이제 그 오페라에서도 곳곳에 나타나고 또 오페라를 쓰고 나서 자기가 이제 비평가들한테 했는 얘기도 새로운 도전이다. 난 이제 좀 정말 새로운 작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도전한 작품이 이제 이 오페라 부파입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여자 주인공이 이 팔스타프에서는 이제 남자를 아주 멋지게 이제 희롱하고 남자를 멋지게 골려주죠. 아주 통쾌하게 골려주면서 결국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을 이제 이 거장 베르디가 나이 80살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만들어서 뭐 사실 이때는 이 팔스타프라는 작품이 뭐 정말 훌륭해서 이제 뭐 흥행에 성공을 안 했을 확률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베르디가 이 당시에는 뭐 엄청난 국민적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 팔스타프가 이제 이 라스칼라에서 공연을 할 때 그 입장료가 뭐 안 패였었겠죠. 한 30배 정도가 이렇게 뛰었다 그러니까 이미 거장의 마지막 도전한 그 오페라 부파에 대해서 이 이탈리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가 그 자리에 동참하고 싶었겠어요. 뭐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오페라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작품의 작품성이나 뭐 이거에 상관없이 물론 근데 이 작품의 작품성도 이제 음악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80세 된 노장의 거장의 베르디의 온갖 그 음악적인 기교가 뭐 다 포함이 된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뭐 음악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80살 먹은 거장 베르디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고 인생은 장난이다. 세상사는 그렇게 심각하게 살 게 아니고 그냥 재밌게 사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쓴 작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엄청나게 공감을 했어요. 저도 엄청나게 이제 그 열심히 살던 30대, 40대도 있었었고 그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많은 것들을 지금이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던가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생각이 저도 문득 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디가 이 작품을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선정한 거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도 있었다는 거죠. 인생은 그리 심각한 게 아니다. 자, 오페라 팔스타프를 보겠습니다. 오페라 팔스타프는 이제 1893년, 그러니까 베르디가 80세 때 이제 밀라노 라스칼라에서
초연에 이제 이 팔스타프 역으로 이제 빅토르 모렐이 맡았습니다. 이 빅토르 모렐은 사실 오텔로에서 베르디와 아주 좋은 인연이 있죠. 오텔로에서 이제 이아고, 그 악역 이아고 역을 맡아서 또 엄청나게 또 성공을 거두는데 이제 일조를 했기 때문에 베르디는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 바리톤이었습니다. 이 빅토르 모렐을 위해서 이제 베르디가 그 팔스타프를 만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 빅토르 모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 작품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오텔로에서 이아고를 하던 당대 아주 걸출한 이제 바리톤이었습니다. 이 빅토르 모렐이. 자, 3막 6장의 오페라 부파고요. 원작은 이제 셰익스피어 이 두 개의 희곡입니다. 헨리 4세는 이제 1, 2부가 있고 윈즈의 즐거운 안양네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보이토라고 이제 그 작곡가기도 합니다. 메피스토펠레라는 오페라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 베르디가 굉장히 사랑했던 후배 중에 하나인데 보이토가 이제 이 대본을 쓴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보이토의 창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뭐 창작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섞어서 뭐 섞었다기보다는 팔스타프라는 캐릭터를 헨리 4세한테 갖고 오고 이제 윈즈의 즐거운 아랑네의 이제 주거를 따른 뭐 그런 형태의 작품이죠. 자, 셰익스피어의 두 희곡을 한번 제가 이제 다시 조금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헨리 4세라는 연극인데 여기는 파트 1, 파트 2가 있습니다. 뭐 거의 각각 지금 5막에 해당되는 대작들이죠. 헨리 4세의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본다면은 이 리차드 2세가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이건 실제로 역사입니다. 근데 곤트의 존이라는 사람이 이제 리차드 왕이 워낙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섭정을 했죠, 한동안. 섭정을 하다 이제 곤트의 존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헨리가 4세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리차드 2세한테 왕위를 찬탈해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4세는 평생을 부당하게 왕위를 찬탈한 그런 이제 왕으로 이제 기억이 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괴로워 많이 했고 자신의 아들한테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양위를 하기 위해 갖고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왕입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에 있는 왕이죠. 이 헨리 4세한테는 이제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웨일즈 공작이 있었는데 이 웨일즈 공작이 우리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하고 거의 비슷했었어요.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이제 뭐 공부를 하고 뭘 연마하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모범적인 이런 왕자가 아니고 이 왕자는 아주 주색 잡기에 뭐 빠져갖고 하는데 이 웨일즈 공작이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주 완벽한 파트너가 팔스타프라고 있었습니다. 이 팔스타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베르디의 오페라 보면 이제 리골레토 같이 이 웨일즈 공작을 부추겨 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안 하고 이 웨일즈 공작이 이 주지웅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도록 이 팔스타프가 많이 도와줬고 거기에 자기도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덕에 원님 덕에 나와를 불고 다니던 그런 캐릭터가 이 헨리 4세라는 이제 이 연극에 팔스타프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팔스타프라는 캐릭터는 이제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이제 셰익스피어가 만든 완전한 가상의 인물이었죠. 근데 이제 헨리 4세가 왕위 찬탈을 할 때 이제 부하였던 같은 신하였던 이제 노 썸벨랜드라는 이제 반란 공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헨리 펫이라는 이제 핫스퍼로 이제 나오는 헨리 펫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제 이 웨일즈 공작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데다가 뭐 이제 뭐 야망도 있고 또 뭐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는 빠진 상태에서 이 자기 삼촌하고 같이 반란을 도모합니다. 헨리 4세에 이제 왕위를 뺏기 위해 갖고 한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웨일즈 공작이 그렇게 방탕하던 웨일즈 공작이 나중에 개과천선을 해가 마음을 잡아먹고 이 헨리 퍼시를 이제 물리치고 이 반란을 진압을 하게는 공을 세우면서 결국 이제 이 웨일즈 공작은 이제 헨리 5세가 됩니다. 나중에 양위를 받죠. 헨리 4세한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받은 이제 실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게 이제 헨리 4세라는 그 셰익스피어 작품의 이제 대충의 줄거리인데, 물론 2부에서는 이제 이 헨리 5세가 이제 왕이 된 뒤에 이제 사실은 이제 팔스타프는 이제 팔스타프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이런 방탕한 사람을.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제 셰익스피어가 만든 완전한 가공의 인물입니다. 이 팔스타프는. 헨리 5세를 방탕으로 이끈 뻔뻔함의 대표주자였죠. 헨리 5세가 되기 전에 웰즈 공작이었을 때
뭐 심지어는 술값을 벌기 위해 강도 계획도 하고, 뭐 군인 모병의 임무를 맡고 나서는 뇌물을 받고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 뭐 이런 비리도 많이 하고, 전투에 참여해가 죽은 척하고, 뭐 또 이 전투에 참여도 본인이 직접 참여한 게 아니고 이제 헨리 5세가 참여를 하라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전투에 참여해가지고도 뭐 싸움은 안 하고 이제 죽은 척하고 하는 이런 비겁하고, 결국 헨리 5세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잡고 헨리 4세를 아버지를 구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하고 나서는 이제 이 토사구팽 당하죠. 팔스타프는 이제 헨리 5세가 그냥 무작정 쫓아보낸 게 아니고 이제 나쁜 짓 그만하고 살아라고 웬만큼 재산을 챙겨주고 이제 낙향시키는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희곡에 나오나 봐요. 그런 이제 팔스타프의 그냥 이 인물을 그대로 가져다가 캐릭터만 이 헨리 4세의 이제 이 희곡을 따라가지고 윈즈의 즐거운 아낙네들의 스토리를 그대로 거의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이토의 뭐 창작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스토리 전체는 이제 윈즈의 즐거운 아낙네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캐스팅을 보면은 암브로즈 마에스트리라는 이제 이 아주 걸출한 이탈리아 바리톤이 아주 멋진 팔스타프 역을 맡고, 안젤라 미드라는 미국 분이 이제 알리체 역을 맡죠. 이분은 우리가 한번 봤었죠. 청교도인가 언제 거기 여왕 역으로 나왔었던 거죠 같아요. 프랑코 바살로라는 이제 이탈리아 테너가 이제 포드 역을, 그러니까 알리체 남편 역을 맡고, 이 두 사람의 이제 딸 나네타 역으로 리세트 오르페사라는, 이분은 이제 우리가 몇 번 봤죠. 마농인가요? 마농에서 이제 그 타이틀로를 맡았었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재치 있는 이제 퀴클리 부인 역으로 이제 스테파니 블라이스라는 미국 메저 소프라노가 맡았습니다. 자, 이 등장인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팔스타프라는 아주 뭐 웃기지도 않고 가당차는 늙은 기사가 있어요.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이죠. 두 명의 아주 덜 떨어진 이제 부하를 가지고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이제 이 오페라의 시작이 카이오스 박사를 이제 등쳐먹고 나서 이 카이오스 박사가 이제 팔스타프한테 와서 이제 막 비난을 퍼붓고 하는, 이제 그게 오페라의 시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고 이제 지금 이제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또 이제 나쁜 짓을 하기 위해 갖고 이 알리체라는 여자하고 메그라는 이제 돈 많은 여자를 자기가 유혹해 갖고 이제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이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알리체는 이제 포드라는 돈 많은 남자하고 이제 부부인데, 딸이 이제 나네타라고 딸이 있는데, 이 나네타라는 딸을 이제 포드 아버지는 이제 카이우스라는 의사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려 그러는데, 사실 나네타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자기 남자 친구가 있죠. 펜톤이라는 남자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둘은 이제 수시로 이제 사랑을 속삭입니다. 결국 이제 이 팔스타프의 이런 계획을 이제 퀴클리, 메그, 알리체, 나네타라는 이 네 명의 여성이 이 팔스타프를 이제 아주 멋지게 이제 골탕 먹여주기는, 뭐 결국 나중에 이제 포드나 이런 남편들도 나중에는 이제 오해를 풀고 이제 같이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팔스타프를 멋지게 골려 먹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버지가 이제 카이오스와 결혼을 시키겠다는 나네타를 이 알리체라는 엄마와 그 엄마 친구들이 젊은 팬톤과 이어주는 그런 아주 쌍으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팔스타프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실컷 당하고 나서 잘못을 뉘우치는 이제 해피엔딩 하나, 그 다음에 나네타와 팬톤이 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알리체 엄마의 이제 기지로 두 사람이 맺어지는 그런 해피엔딩이 이어지죠. 자, 이제 주요 아리아를 보면 이제 팔스타프의 이제 이 솔로 아리아, 뭐 사실 솔로 아리아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중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리아의 구별이 옛날에 이제 베르디의 아리아처럼 딱딱딱딱 한 곡씩 끝나지 않아요. 뭐 중간에 막 다른 게 막 낑겨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 편집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무튼 팔스타프의 이제 그 솔로로 시작하는 그런 아리아가 뭐 이렇게 있고, 포드의 아리아, 펜톤의 아리아, 나네타의 아리아, 또 멋진 이렇게 중창들, 그리고 뭐 이 대사가 엄청나게 빨라서 이렇게
이탈리아어를 제가 이제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라서 나중에 이제 자막 만들 때 굉장히 고생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이제 중에서 근데 단지 한 가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베르디의 우리가 사랑하는 뭐 리골레토라든가 뭐 라트라비아타 일트로바토르에서 나오는 그런 멋진 아리아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망을 하십니다.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아의 형태라든가 음악의 형태가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새로운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 새로운 맛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이번 오페라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뭐 이 중에서 이제 이런 정도의 작품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연출은 이제 이 로버트 카슨이라는 이제 캐나다 분인데 1954년생이시니까 지금 이제 뭐 거의 60대 후반이다. 근데 오페라인데 이 오페라 감독인데 뭐 오페라 쪽에는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기진 않았어요. 이 뉴욕 메트에는 보니까 예브게니 오네긴 프로덕션이 하나 있고 특히 이제 이 팔스타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뉴욕 메트의 단독 프로덕션이 아닙니다. 5개 극장 공동 프로덕션입니다. 라스칼라 코벤트 가든 영국이죠. 런던에. 이 토론토 네덜란드 국립극장 뉴욕 메트 이렇게 5개 극단이 공동으로 이렇게 아마 만들어서 공동 프로덕션으로 돼서 2012년인가 만든 작품인데 뉴욕 메트에서는 2003년도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휘는 뭐 여전히 제임스 리바인입니다. 뭐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뉴욕 메트의 음악 감독만 40년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팔스타프는 서곡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새롭게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이 커튼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끝나고 나서 사실 제가 오페라를 보고 직관을 할 때 커튼콜을 안 보면은 이렇게 양식 스테이크를 먹고 나서 이 디저트를 안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을 했을 때는 이 반드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커튼콜을 끝까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오페라에 출연한 그 배우들의 이제 어떤 숨결을 이렇게 같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인사하고 이렇게 박수 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이 객석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 커튼콜을 할 때는. 그 멋진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그 5층인가 6층 정도 되는 그 멋진 그 오페라 하우스를 또 보실 기회가 되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이야기는 1막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